대통령께서는 순방 중에도 수석들로부터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총리와 장관 임명 동의안과 청문 요청서는 귀국해서 재가를 검토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순방 중에는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중요한 발표할 것이 많습니다. 순방 중에는 이런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이슈에 집중하고 총리 임명 동의안과 장관 청문 요청서는 귀국해서 여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재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네, 민경욱 대변인이 공군기 1호기 안에서 한 설명입니다. 저런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은데요.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 지금 비단길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이요. 네. 공군 1호기 안에서 네. 저렇게 브리핑한 것 전 본 적이 없는데 아주 드문인데 저래야만 할 정도로 급했나 보죠? 네, 지금 뭐 대통령이 순방 중에 있고요. 네. 대통령에겐 가장 중요한 국정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국무총리 네. 후보자가 지금 낙마하느냐, 네. 낙마하지 않느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대통령의 뜻 전달하는 게 중요했다고 봅니다. 저도 네. 미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미국 국방장관 전용기를 타봤는데요. 네. 기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변인이나 네.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잡담 형식으로 네. 편하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그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은 정식 브리핑, 청와대에서 하는 브리핑보다 더욱더 격식을 차려서 한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브리핑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논란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얘기를 직접 들을 기회는 저희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럴 때 모습이거든요. 자, 원래 6시로 예정됐던 문창국 후보자의 퇴근 자료 정리 때문에 1시간 늦춰졌습니다. 7시 전후가 될 건데요. 현장 연결되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황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논란이 한창 진행되던 오늘 아침 출근 모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순방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너무 해외 일정이 좁으셔서 지금 시간을 낼 수가 없으십니다. 지금 여기하고 시차 관계도 있고 해서 오늘 밤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방 일정이 바꾸셔가지고 결제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좀 잠시 착오를 했습니다. 저 장면은 어제 저녁인데요. 자, 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어제냐 오늘이냐 그랬던 청문안 국회로 전달되는 게 토요일 밤 대통령 귀국 때까지 하여간 그때까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민경욱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따지면 경제와 외교, 지금 해외 순방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총리 지명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관 임명 동의안을 나중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해명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즈벡이나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인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네. 굉장히 현장에서 긴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저께 하루는 순방 일정 때문에 사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오늘 오전만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재를 대통령이 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 임명 동의안을 결국은 사인하지 않을 것이구나 이런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오늘 수요일 밤이니까 토요일 밤 귀국 때까지 만 사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은 어쨌건 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로 안 갑니다. 네. 다른 장관들도 모두 안 갔거든요. 네, 이건 좀- 뭐 모양새를 생각해야겠죠. 총리 임명 동의안만 결재를 미루고 나머지 장관들의 결재를 할 경우에 메시지는 너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좀 어려웠을 거고요. 일단은 문창급 총리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게 옳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사실은 철회 수순으로 받는다고 하태원 차장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계속해서 이제 정무수석이 국내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을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아마 봤을 겁니다.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정평가가 어제 기준으로 50.2%.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겁니다.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날 1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6일 전인데 7일 일주일 전인데 그때는 문창극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 전입니다. 네. 그때는 부정평가가 41%였는데 이게 어제 조사해봤더니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긍정평가는 반대로 51%에서 42%로 급락해서 지금 42%가 지금 긍정평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3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실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제 최근에 임명됐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문창국 후보자의 생각이 진짜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숫자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 네. 이게 여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50대 이후, 60대 이상 되는 그런 많은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바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침 7시 오늘 러시아하고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 끝날 즈음인 오전 9시 전으로 문창극 후보자가 출근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생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구경하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아유, 그 앞에 가서 보시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봤어요. 그 독도는 일본에 현실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2006년 칼럼 쓰셨는데 네. 지금 뭐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 칼럼을 그거 말고도 또 제가 직접 독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칼럼을 썼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독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동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썼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 읽어보시고 좀 질문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임명동의안 결재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는 아직 소식을 못 들어서 제가 어제 퇴근하는 그 상황 진전 이외의 진전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요. 제발 좀 칼럼 좀 읽어보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답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어떤 칼럼, 어떤 질문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2006년 6월 26일자에 네. 실린 독도와 서해 5도라는 칼럼입니다. 제가 이 코멘트 하기 위해서 3번 읽고 나왔으니까 3번 읽어보셨어요? 코멘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당시에 중요한 내용은 역시 솔직히 우리 국민 중 몇 사람이 일본의 무력 위협을 걱정하고 있는가, 현실적 위협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를 내세워 이를 과장하고 실제 위협이 있는 북한은 무조건 감싼다. 이 표현이 이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죠? 그렇죠. 그 직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주요 지휘관을 상대로 한 대화에서요. 네. 우리 한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서해 NLL 이거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다. 이거 네. 없애야 된다. 네.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마중물로 삼아서요. 이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그 칼럼을 쓰면서 서해 5도라는 게 섬 아니겠습니까? 네. 섬과 독도란 두 가지를 오묘하게 대비시키면서 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서해 5도 그 NLL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서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대비시킨 칼럼이었는데 결국 지금은 문창극 후보자가 일본 관련, 과거사 관련 약간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칼럼 읽어봤습니까? 문창극 후보자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반대로 썼을 가능성은 전무한 건데요. 네. 자, 이것 자체까지 논란이 되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해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어느 정도 문창극 후보자의 입장도 네.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리
한국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독도 부근에 대해서 일본의 현실적 위협이 없다. 네. 여기서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일본이 직접 군대를 이쪽에 네. 가지고 오거나 하는 거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말 자체가 네.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일본의 위협은 네. 현실적인 위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도를 어떻게든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자기의 영토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네. 이렇게 무시한 거 네. 그런 거는 우리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06년 당시를 기억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NLL이 더 남북 간의 평화를 해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창극 칼럼니스트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가 더 중요하지. 노무현 대통령이 더 관심을 갖는 독도 사실 북한, 일본이 지금 위협 안 되고 있는데요. 라고 썼던 칼럼인데 자, 이런 질문까지 나오니 참 야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야당에서는 문창극 후보자를 놓고 비판적인 논평 계속 나오겠는데 이번에는 내각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상자 병동이란 말을 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 지명으로 국력 소모와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한마디로 부상병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부상병 집합소. 왜 저런 말이 왜 나온 거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네. 지금 여러 가지 역사 인식 그리고 위안부 발언 그리고 제주 4.3 사태에 대한 발언 등등이 여러 문제가 되고 있죠. 네네. 지금 오늘 바로 보도해드린 독도 발언까지 합쳐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모두 제자의 네. 바로 그 논문을 네. 자기 논문인 것처럼 발표를 했죠. 네네. 그리고 이병직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차떼기 돈으로 가져온 걸 이인재 의원한테 전달한 그런 네. 것으로 무려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네. 다시 나온 건데 김영한 민정수석 또 기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상병 집합소 아니냐라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아마 지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자, 그러면요. 민정수석이 기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폭행 사건 같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죠? 예. 사실 기자의 머리를 네. 검사가 네. 맥주병으로 내리친다고 하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91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네. 민정수석이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를 하던 시절인데 기자 3명하고 공안부 검사 4명이 저녁을 먹은 뒤에 2차에 카페에 가서 네. 술을 한잔 한 겁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기자한테 술을 권했는데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민정수석이 머리를 맥주병 전혀 맥주가 들어있는 뚜껑을 까지 않은 걸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거기가 부어가지고 기자가 4, 5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뒤늦게 네. 출근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예. 1991년이니까 23년 전인데 검사와 검찰청 출입기자가 술을 마셨다. 예. 그때 뭔가 화가 나서 격분을 해서 맥주, 따지 않은 맥주병을 기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 얘기네요. 예, 지금 보도된 것으로는 네. 당시에 술을 강권을 했더니 네. 왜 나한테만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강권했습니까? 예, 기자가 검사한테요? 아니면 검사가 기자? 검사가 기자한테 네. 강권을 했는데 그 기자가 네. H일보 기자인데 네. HC입니다. HC인데 H일보의 H 기자. 예. 네. 그런데 이제 마시고 있는 사이에 네.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 전에 그 기자가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당시에는 검사죠. 네. 검사를 상당히 좀 화가 나게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서 약을 좀 올렸다 그 얘기군요. 예. 그래서 좀 약이 오른 상태였는데 그래서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이 올라도 빈 맥주가 들어있는 병으로 사람을 친다는 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렇죠. 불가피한 있을 수 일이죠. 없는 일이죠. 그리고 네. 특히 검사가 네. 기자, 그 출입 기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누구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마 서로 만취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리고 그때 서로 오간내기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네. 상당히 좀 서로 갈등이 좀 심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다만 이 사건이 끝난 뒤에 네. 그 기자는 검사를 상대로 따로 뭐 고소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이거 네. 인지해가지고 충분히 형사처벌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 당시에 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하자고 그냥 툴툴 털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어쨌건 23년이 지나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되면서 이런 것이 검증의 대상이 되고 논란이 대상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정말 훗날 어찌 될지 모르는 우리 공직자들의 운명인데요. 정말 젊은 시절부터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